사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뭐 지금 하신 말씀 속에 그 전반적인 질문 자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사회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에서 이제 에세이 과제를 내주면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교육의 문제인데 사실 그 질문의 방향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의 주권자에게 시민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은 이 글로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전체 지구촌 사회라고 하는 것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묻고 있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추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감염병 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좀 특히 올 여름에 굉장히 긴 장마 49일, 52일까지 그 지속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반대한 국가가 누구였던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탈퇴했고. 네. 그걸 오바마 정부 때 거기 가입 승인을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을 했죠. 그랬다가 트럼프가 또 바로 탈퇴를 했고 다시 조 바이든이 거기에 서명하겠다라고 이런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탄소 방출을 그 제한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협약에 거부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퇴임 후에 부시하고의 대선전에서 지고 나서 전 세계에 기후변화 문제를 강연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강연료로 돈을 벌었어요. 정치라고 하는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를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우리 삶 볼 필요가 자체가 있고.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회개혁을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과학기술 사회학에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문가들에게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맡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즉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중천 철학도서관은요 원주시에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원주에 오시면 A도로 B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캠프롱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중천 철학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도로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런 상업시설이나 도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책 결정을 할 때 과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의견을 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 위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흐름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 정책의 결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서 과학기술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책 결정에 평범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삶과 그런 정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정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소수의 위정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적 주체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의 와중에 오늘 같은 인문 토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문학 공부 왜 하십니까?
잘난 척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아까도 뭐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행일치 너무 어렵습니다. 언행일치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 어리지만 꼴랑 50대밖에 안 됐지만 학행일치, 언행일치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가당 한 일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공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한 교양이나 쌓고 사람들한테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발굴하고 실천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 지금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정책 결정자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건방지게도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도덕적 판단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교수건 아니건 간에 평범하건 권력이 있건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우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따라서 소위 전문가 임내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중간에 저는 인정주의라고 하는 화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옆에 있으니까 되게 찔리게 만드네요. 왜 찔려? 농담이에요.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이제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많이 바뀌고 했던 변화들에 관한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바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종주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왜 인종주의에 관심을 갖냐면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너무 언택트에 꽂혀 있어요. 사람들이. 언택트에 꽂혀 있다 보니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만남의 방식들이나 이런 테마에만 너무 쏠려 있다. 아까 제가 사회개혁이란 표현을 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데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도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종주의란 화두를 통해서. 이것은요. 뭐 저처럼 더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이 과학기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기술은 과학기술 영역의 한 영역일 뿐이에요. 물론 4차 산업혁명론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은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종주의를 거론한 측면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인종주의를 제가 거론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가선 충격들, 특히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의 결과물일 수 있겠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 플랫폼 노동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분들의 삶이 정말 힘들구나를 저는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바로 인종주의는 이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역사학자로서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시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 근대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즉 만약에 이 인종주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킨 이데올로기 정도로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인종주의는 여러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도 오랑캐라는 표현이 있고요. 한족과 비한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양 고대에도 그리스 대 즉 헬레네스죠. 헬레네스라고 하는데요. 헬레네스 대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대 야만의 구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간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켜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혐오하거나 못살게 구는 인종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대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피부색의 기초에서 인종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분한 것은 근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근대에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문화나 종교나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문명과 야만 혹은 인종주의가 있었다면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피부색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피부색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인종적 차별을 시도한 것은 근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과 무슨 관계냐. 아까 김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미국의 노예제를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흑인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하인이나 계약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노예화된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릭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그토록 어찌 보면 부러워했을 법도 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는 18, 19, 20세기를 거치면서 있었던 유럽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인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유럽의 내재적 발전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노예제로부터 얻어진 이득들을 유럽인들이 전유했기 때문에 유럽은 진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노예제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흑인에 대한 차별 논리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와 같은 노예제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하나의 토양이 됐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인종주의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편견과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근본적 모순들은 이런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온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결합된 여러 가지의 차별적인 상황들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오고 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보건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바로 이런 필요성들이
담아야 될 내용으로 저는 뉴노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뉴노멀은 저는 아직까지는 플레이스 홀더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냥 비어있는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우리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뉴노멀의 내용으로 무엇을 담았으면 좋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로 무엇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물론 파농은 프란츠 파농 이 하얀 가면 검은 피부란 책에서 철학이 우리를 구조해 준 바가 없다면서 철학의 역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표현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문학자들이 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농의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서양 근대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동양의 철학이나 한국의 사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쇼비니즘적인 즉 민족주의적인 접근, 국수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서양의 근대를 표상하고 있는 자유니 평등이니 인권이니 이런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 말들이 실은 소수의 것에 불과했었다. 즉 백인의 것에 불과했었다. 모두를 위한 표현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찰해 보는 것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의 내용과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지점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성찰의 과정에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가. 내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모두의 좋은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즉 언행을 일치시키고 있는가? 학행을 일치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감히 말하자면 철학학이고 아무래도 역사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한 번 불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런 데 경험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관장님? 왜냐면 네. 우리가 대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막 한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들어온 질문이니까 1분 안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왜 1분이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 방송을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지만 다시 도시 단위로 문화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도 문화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향토사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원주의 문화는 원주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주 시민들이 주체성을 갖고 관심을 갖고 찾아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넓혀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끝나는 줄 몰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했던 이야기의 전반적인 기조는 우리의 범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니셔티브나 주도는 원주 시민들이 하더라도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뭐 춘천도 있을 수 있고요. 서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틀거리들을 만드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관련되지만 우리의 범주를 넓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러면 내 가족이나 우리 지역 주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고 우리 국민 이런 틀거리들을 저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우리의 범주를 넓히는 가운데 제 화두가 관계와 소통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조그만 인문학교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또 이런 화두로 거의 뭐 10여 년 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오래전서부터 관계와 소통을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범주를 넓히고 그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맺기와 원활한 소통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란 단어는 그저 기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공감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관계와 소통을 잘 해가고 우리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은 저는 질문 주신 바대로 원주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모두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